현재 급속한 인구 고령화 속도로 인해 혼자 살거나 혼자 죽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의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수하는 추세와 젊은 층의 결혼, 기피, 이혼을 쉽게 하는 경향이 노년기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원인이라고 한다. 국내 복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독거노인은 74만 명이 넘고 매년 혼자 사는 노인이 거의 5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 단계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771명에 불과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고령화라는 전쟁 속에서 한국은 혼자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60년에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6,675세 인구의 빈곤율도 일본의 17%에 비해 2015년에는 39%로 나머지 국가에 비해 가장 높다. 한편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OECD 35개 회원국 중 34위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위 예산원은 GDP의 10.4%에 불과한 반면 OECD 국가 평균 수준은 21%이다. 한국 중년들은 뭔가 달라요. 중국 전문가가 말한 한국의 중년, 노년만 보이는 특징. 중국의 한 정치학 박사가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해당 박사는 각 나라의 중년과 노년층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댓글도 달리면서 사람들이 공감하였는데요. 댓글은 글 후반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한국의 중년과 노년층은 앞서 소개한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매우 특이하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 붐 시대라고 할 수 있는 50년대와 60년대생들을 특정 지을 수 있는데 이들은 한국 전쟁 이후 붕괴되어 있던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토록 발전한 한국으로 변화한 모습을 직접 본 세대이다. 이 세대들만큼 크고 극심한 변화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인데 이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들이 꽤나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중년 세대는 정치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중국에는 아직까진 제대로 없는 제도이지만 한국에서는 투표라는 제도가 있다. 그들은 대통령을 투표로 뽑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데 그러한 투표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도 바로 한국의 중년층으로 드러났다. 우리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모르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분단되어 보이는 국가다. 작은 나라들은 대부분 옹기종기 모여서 합심하는 나라가 많지만 한국은 지역적으로도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져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과도한 변화를 지켜봐온 한국의 중년 세대들이 자기들만이 오래전에 못 살던 한국을 경험해 봤으니 가난한 국가가 얼마나 살기 힘든 것인지 그들만 알고 있다는 생각과 그에 따른 책임감 때문에 더더욱 투표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현재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 못 살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실감하지 못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이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절대 한국이 몰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많은 세대들은 오래전 겪었던 가난 때문에 다시는 그 가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노년층들 사이에서도 정치의 색이 매우 다른데 한국은 다수의 정당을 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중국에서는 한국의 정치를 거대한 피자론이라는 말로 설명하려고 한다. 거대한 피자. 한국은 좌파와 우파가 있다. 좌파와 우파가 보는 피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좌파의 경우는 이렇다. 8명의 사람들이 피자를 균등하게 나눠야만 한다는 방식의 정치를 하는 것이 좌파이다. 만약 피자를 먹을 때 누군가는 먹는 속도가 빠를 수 있고 누군가는 먹는 속도가 느릴 수 있는데 그러한 먹는 속도 차이 때문에
피자를 덜 먹는 것은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니 애초에 피자를 주문할 때에 자기가 먹을 피자의 조각수를 미리 정하자는 방식이다.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피자를 몰래 더 먹으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 이 좌파에게는 중요하고 누군가 너무나도 많이 피자를 먹어버린다면 그것을 못 먹게 막고 피자를 애초에 하나도 못 먹은 사람에게 피자를 줌으로써 모두가 기회를 가지고 평등하게 피자를 먹자는 이념이 바로 한국 좌파의 기본 이념이다. 이는 다소 사회주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우 다르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로서 피자를 서로 다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의 좌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피자 하나를 전부 차지하는 것을 막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우파는 다른데 한국의 우파는 기본적으로 피자를 많이 먹을 사람은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한국 우파의 가장 큰 특징은 피자를 많이 먹을 사람이 애초에 피자를 더 많이 주문하라는 것이다. 애초에 피자를 많이 먹을 사람이 더 많은 피자를 주문하면 피자를 모두가 넉넉하게 먹을 수 있고 혹여나 피자를 먹는 속도가 느리거나 피자를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도 애초에 피자를 많이 주문하면 많이 먹는 사람들이 남긴 피자라도 먹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매우 자본주의적이지만 합리적인 생각으로 한국의 삼성이라던가 K-팝 회사들과 같은 많은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들여 한국의 외화를 유입시켜서 낙수 효과로 모두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린 방식의 이념이다. 한국은 전쟁 이후로 대기업이 나라를 크게 일으켜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기업들의 역할이 컸는데 그 시절을 겪은 사람들 중에서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한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방식은 다소 잔인했다고 하는데 중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일상에 가깝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청년들은 그러한 독재를 막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좌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의 좌파와 우파의 서로 장단점을 알려줬지만 사실 한국의 현재 중년층이 정치색을 정하는 방식은 또 다시 피자로 돌아가게 된다. 그들은 우파와 좌파라는 정치색을 정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있다. 그들은 기본적인 이념보다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시 피자로 돌아가 보자. 피자를 주문할 때 피자를 주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만약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피자를 3판을 주문해 놓고 2판만 사람들에게 보여준 뒤 자기는 2판만 시켰다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을 모아서 자기만의 피자 1판을 더 시켜서 몰래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좌파의 방식으로 피자를 균등하게 나누기로 정하든 우파의 방식으로 더 먹을 사람이 더 주문하라는 방식으로 정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피자를 주문하고 먹는 방식을 정하는 사람의 청렴함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와 완벽히 일치한다. 한국인들을 정치인의 청렴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돈을 모아서 국가를 이끄는데 자신의 돈을 가장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정치인을 뽑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기서 한국 중년층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오는데 그들이 아무리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한국에서 우파식의 발전 방법으로 큰 발전을 이뤄낸 것을 봤더라도 우파 정치인이 깨끗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좌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만약 어린 시절 한국 독재 정치인들의 탄압을 받아서 결국 좌파를 지지하게 된 중년층이더라도 좌파 정치인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 우파를 지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중국이 보기에는 매우 줏대가 없는 방식의 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민의 의식이 있다면 국가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다는 것이다. 중년들밖에 없고 한국의 젊은 층은 정치 그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정치에는 관심은 있지만 자기 삶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줄 것 같은 부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에 대해
한국의 중년층은 불만을 품고 있지만 사실 중년과 노년층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유도 자신이 죽을 때까지의 한국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그들의 자손 세대도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듯 한국의 젊은 층과 노년층들의 관계는 이토록 기이하다고 할 수 있다. 노년층은 젊은 층의 낮은 정치 참여도를 비판하지만 그것이 결국 젊은 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청렴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가 청렴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청렴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뽑혔기 때문에 정치판은 상대의 청렴하지 못한 모습을 까발리는 싸움판이 되었다. 그들의 능력과 재능은 두 번째로 놓고 청렴한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누군가 정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청렴하지 않다면 절대로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에서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다. 트럼프의 경우는 매우 강력한 사업가 출신으로 더러운 짓을 많이 해왔지만 결국 자신이 이끄는 회사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결과를 만들어낸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렴하지 않아야 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중국의 공산당도 매우 청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텐센트라던가 선전시의 많은 스타트업들을 검은 돈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강한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대기업 삼성의 회장이 정치판과 연루되어서 징역 선고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아무리 삼성의 회장이더라도 정치판의 청렴함을 더럽힐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징역까지 선고하는 수준인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청렴함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정치를 잘하는데 청렴하지 않다.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 청렴하지 않은 자가 정치를 잘할 수가 없음. 본인과 그 기득권 일부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걸 잘하는 거겠지. 청렴의 반대는 부패이고 정치 권력의 사유화이며 부정한 돈의 축제임. 그 모든 것은 결국 혼탁하고 부조리 하고 부도덕한 정치판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불행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기 마련. 그러기에 기본적으로 최대한 원칙에 맞게 살아온 사람, 그런 행적에 큰 의미를 두는 겁니다. 딱 10년 전 대한민국의 생각을 정확히 말씀하셨군요.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도덕성을 제1의 덕목으로 삼아 투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요? 처음에는 카리스마와 청렴함을 말하지만 법과 질서, 국민의 표에 따라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기술적 논거를 사용한다. 더욱이 나라가 발전하려면 청렴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등등. 국가가 텐센트 같은 오늘날의 중국 유니콘을 개발하기 위해 암흑 자금을 밀어 넣었는데 선거 제도도 필요 없고 국가도 목적이 없습니다. 블랙머니라도 경제든 다른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으니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솔직해질 필요는 없으니까 아니. 전 세계 지적 재산권이 필요하고 무조건 복사하면 되는 걸까요? 그럼 최근 미국 선거 무렵 미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수백 개의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시 뉴스에서는 수백 개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위조 운전면허증은 중국에서 생산된 것일지도 미국의 입국 물론 공항에서 적발해서 알겠지만 미국으로 들여온다면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한국 국민의 정치 참여 수준을 세대별로 정리하고 한국을 필요한 미래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기사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패와 정치적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질서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대체했다고 비난하는 보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